새벽 4시 터미널 화장실 맨 안쪽 칸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담당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살리고 싶으면 너는 죽은 사람으로 남아 기록에서 사라져. 살아 숨쉬는 여자가 전화 한 통으로 그날 밤 서류 속 시신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 낯선 기자가 낡은 흑백 사진을 내밀었을 때 소매 아래 숨겨온 흉터가 30년의 침묵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기자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을 지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전국 어디서나 버스 터미널은 잠들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낀 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고 앉아 있죠. 형광등이 깜빡이고 라면 냄새와 찬 바닥 냄새가 뒤섞이는 그 공간은 늘 같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겐 출발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겐 도착의 장소이지만 정혜자에게 이 터미널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걸레를 들고 들어와서 저녁이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곳.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69회를 살아오면서 애자가 몸으로 익힌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조용히 걸레를 짜고 조용히 대걸레를 밀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청소부 조끼는 노란색이라 눈에 띄어야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청소하는 손을 보지 않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노인의 등을 보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거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죠. 애자는 그게 편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으니까요. 여자 화장실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부터 칸이 늘어섭니다. 하나, 둘, 셋 맨 안쪽 칸. 애자의 걸음은 언제나 거기서 잠깐 느려졌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변기 칸이었지만 애자에게 그 맨 안쪽 칸은 아직도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공간, 소리가 사라진 공간, 온몸이 떨리던 그날 밤이 아직도 타일 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구석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때가 없어도 얼룩이 없어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닦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냄새를, 그날의 기억을, 타일 사이에 박힌 그날의 공기를.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애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만 오면 숨이 막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나니까요. 생각이 나면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애자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자격조차 없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세면대 거울 앞에 섰을 때 손목을 씻으면서 애자는 무심한 척 소매를 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자기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라디오 소리가 화장실 바깥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터미널 매점 아저씨가 틀어놓은 거였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피해자 지원 방안이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땐 아무도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봤지. 가장들, 피해자, 지원.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애자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피해자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남자들 뒤에서 밥상을 차리고 울음을 삼키고 아이를 혼자 안고 버텼던 여자들은 그 어떤 통계에도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애자가 잃은 건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름, 존재,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 청소 카트를 밀고 화장실을 나오면서 애자는 어깨를 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터미널 대합실에는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몇 명이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애자와 비슷한 나이, 애자와 비슷한 주름. 하지만 저 사람들에겐 기다리는 버스가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도착할 곳이 있었고 반겨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애자에겐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이 터미널에서 걸레를 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수십 년을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벌인지 이제는 애자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속죄의 문장처럼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처럼, 행복해질 자격은 없지만 버텨야 한다는 명령처럼. 애자는 카트를 창고에 밀어넣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9살의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도, 손등에 붉어진 핏줄도, 소매 끝에 가려진 손목의 흉터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이 진실을 보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기자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 반대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 누군가의 의지로 지워진 빈칸,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그 묘한 어긋남. 서연이 냄새를 맡는 건 바로 그 어긋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지금껏 서연을 한 번도 틀리게 이끈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낡은 문서 박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터미널 일대의 90년대 사건 사고 기록 묶음이었습니다. 사회부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IMF 전후 사회적 약자 처우 실태를 짚는 시리즈였습니다. 취재 초반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96년 터미널 화장실 출산 사건. 당시 기사 한 줄 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산모가 터미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지역 신문에라도 실렸어야 정상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별 기대 없이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신혼 미상산모, 출산 후 사망 처리. 단 1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인 촉이랄까 아니면 오래 훈련된 의심이랄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바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산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매장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시신 인계 기록, 연고자 통보 내역, 부검 결과지 전부 없었습니다. 박스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산모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처리 그런데
시신이 없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신 박스맨 아래에서 나온 건 단 한 줄의 손 메모였습니다. 볼펜 자국이 눌려 종이가 약간 패여 있었고 흘겨 쓴 글씨는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출산 사고로 마무리. 담당 박영철 형사. 서연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영철.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한 명뿐인 이름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연도 96년. 당시 아버지의 나이. 그 무렵 아버지가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 배치돼 있었는지. 서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노트를 꺼내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 경기도 근무였다. 그리고 형사였다. 단정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자는 추측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이 어긋남,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처리를 했으면 시신이 있어야 하고 시신이 있으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다는 뜻이고 시신이 없다는 건 그 산모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산모의 존재를 기록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박영철이라는 세 글자가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남의 비밀을 파헤쳐온 기자가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서연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질문이 하나 더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지시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여자를 지운 건 그 오래된 기록 속에 끝난 사람으로 묻어버린 건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인 걸까?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그 종이가 깨지기라도 할 것처럼.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바깥 햇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쨍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이미 어두운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며칠째 터미널을 드나들었습니다. 취재라고 하기엔 너무 막막했고 포기라고 하기엔 발걸음이 너무 작고 그리로 향했습니다. 박영철이라는 이름이 메모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고 설령 아버지라 해도 당시 상황을 모른 채 서류에 이름만 올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느새 터미널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눈은 자꾸 여자 화장실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서연은 그 노인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노인이 카트를 밀며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일하는 손은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심하고 단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걸레를 짜고 칸 문을 열고
안쪽부터 차례로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는 척하며 거울 너머로 노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맨 안쪽 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칸보다 확연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서연의 눈엔 그 느려짐이 크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아니,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부러 거리를 둬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90년대에도 여기서 일하셨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난 그때 없었어요.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몸에 배어있는 거짓말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애자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게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낡고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어서 세부적인 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의 타일 바닥, 그 위에 주저앉은 여자, 갓 출산을 끝낸 듯 온몸이 무너진 채 바닥에 기대어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애자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오른쪽 손목, 타일 바닥을 짚고 있는 그 손목에 가느다란 흉터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이 낡아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세로로 길게 난 흉터, 반듯하고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애자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으로 오른쪽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그 손목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봤습니다. 소매 끝 아래로 잠깐 드러났다 사라진 것. 세로로 길게 난 오래된 흉터. 사진 속 흉터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렸습니다. 멀리서 첫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화장실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애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이미 답이라는 것을.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 무거운 침묵이 수십 년간 아무도 열지 못했던 문을 지금 막 삐걱이며 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화장실에서의 그 침묵은 서연의 발을 며칠째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고 화장실을 나가버렸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손목의 흉터, 그리고 소매 아래로 잠깐 드러났다 사라진 노인의 손목. 두 개의 흉터가 머릿속에서 겹쳐지고 또 겹쳐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같은 자리였고 너무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정리한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96년 터미널 출산 사건, 신혼 미상산모 사망 처리, 시신 없음, 매장 기록 없음, 담당 형사 박영철, 그리고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노인.
맨 안쪽 칸에서만 걸레질을 2번 하는 노인. 사진 속 흉터와 같은 흉터를 소매 아래 감추고 사는 노인.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함부로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믿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이 앞서면 진실이 흐려집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흘 후 저녁, 서연의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 사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을 누르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터미널 근처 작은 카페. 제보자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파출소에서 말단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꺼렸고 목소리도 낮게 깔았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주변을 몇 번 살피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 실수 아니었어요. 형사가 일부러 사망 처리 지시한 겁니다. 서연은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였나요? 제보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사람 특유의 무게가 그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미혼모 출산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담당 파출소 평가에 치명적이었거든요. 관리 부실이니 뭐니 해서 위에서 엄청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선 조용히 묻으라 했고 형사는 그걸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산모를 사망 처리해버리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니까요. 아이는 이미 어딘가로 데려갔고 산모만 기록에서 지워버리면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형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들었습니다. 직접.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사 이름이 박영철이었나요? 제보자가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박영철, 담당 형사, 일부러 지운 기록,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지시,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지금 경찰서 서장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 제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 형사, 나중에 서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묻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보자가 나가고 서연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터미널 화장실 맨 안쪽 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그리고 그걸 지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현관 불빛이 노랗게 새어나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 앉아있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정의를 말해온 얼굴, 딸에게 약자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온 얼굴.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익숙한 얼굴이 오히려
서연의 가슴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잇는 힘껏 다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는 정말 죽었어요? 박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갑게 웃던 눈빛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사흘 동안 서연을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기사를 쓰다가도 잠들려 눈을 감아도 그 굳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굳어버린 얼굴, 순식간에 꺼져버린 눈빛,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헤맸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틀렸다고, 오해라고, 다른 박영철이라고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했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숨을 쉴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서연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애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화장실로 들어서는 뒷모습이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소리 없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엔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애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애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애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박영철 형사요. 지금은 퇴직한 서장이요. 저의 아버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애자는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마디가 희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죽었냐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왔어요. 어르신한테서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애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열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는 건 자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밀어붙이면 닫혀버립니다. 기다려야 열립니다. 한참 후 애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터미널 구석, 청소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고 한쪽 벽엔 낡은 사물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애자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본 채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애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잠가뒀던 문이 천천히 삐걱이며 열리듯 한마디씩 끊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사람 나보고 아이를 포기하라 했어요.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살리고 싶으면 너는 죽은 사람으로 남아. 기록에서 사라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 미혼모 출산 사건이 터지면 저 사람 경찰 생활이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애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 씹고 삼켜온 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키지 않겠다는 듯 한마디씩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도망친 건 저였어요. 무조건 살아야 했으니까. 아이만큼은 살려야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 하나만 붙잡고 버텼어요. 그런데 아이의 존재를 지운 건 그 사람이었어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록에 아이 이름을 올리는 순간 산모가 살아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알면 안 된다고, 착각이라고, 너무 앞서간다고 머릿속이 경고를 보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몸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으려 버텨온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 취재가 아닌 감정으로 평생 몰랐던 무언가가 뒤늦게 온몸을 쥐어짜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라 믿어온 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웠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야 온전히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휴게실에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버스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엄마와 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부르지도 못한 채, 그저 같은 침묵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기사 초안을 시작했다가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올려지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기자로서 30여 년을 살아온 서연이 처음으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면 현실이 되니까요. 쓰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 아이라는 것을 활자로 새기는 순간 그 전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니까요. 그러는 사이 박영철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질서를 지켰다고 믿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조직을 지키고 사건을 정리하고 더 큰 혼란을 막는 게 내 일이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계속하세요. 박영철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한 여자와 아이의 인생을 죽이는 일인 줄 그땐 몰랐다. 아니, 박영철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후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후회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니까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30년을 되돌리지 못하니까요. 다음 날 서연은 다시 터미널로 갔습니다. 애자는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는 걸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질서를 지켰다고 믿었다는 말도,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모른다는 말도. 애자는 듣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바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얼굴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마쳤을 때 애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질서. 단어 하나였는데 그 안에 30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질서였어요. 지켜야 할 질서, 없애야 할 혼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평생 눌러온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아이 아버지 이전의 권력이었어. 나한테는 그냥 권력이었다고. 그 권력이 나를 지웠어.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아이를 지우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웠어. 그게 질서야? 그게 지키는 거야? 서연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애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휴게실에 그 울음이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오래된 분노가 되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쓰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정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도, 엄마와 딸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시대가 여성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것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한 여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방식. 그게 한 명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이름 없이 지워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서연은 그걸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기사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향한 기록으로 노트 맨 위에 적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대 범죄다. 애자가 울음을 멈추고 서연의 노트를 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애자의 30년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로 지금 당장은 충분했습니다. 기사는 사흘 만에 완성됐습니다. 서연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이 오면 애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매 아래 감춰진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맨 안쪽 화장실 칸을 2번씩 닦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감정으로 쓰는 기사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감정 없이 쓰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96년 터미널 출산 사건의 진실. 편집장은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내 아버지라는 거 기사에 안 넣어도 되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얘기입니다. 편집장은 잠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청 공식 입장을 받기 위한 취재가 시작됐고 제보자의 추가 진술서가 확보됐으며 당시 기록 원본 사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기사 하나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재조명 요구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 충혈된 눈으로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로 기사가 나간 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컸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사가 게재되고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 전화가 편집부로 쏟아졌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입장문을 냈고 국회의원 2명이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원한 건 단순한 기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였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편집장과 여성단체, 법률지원팀이 힘을 합쳐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시민단체 회관이었습니다. 회견장 안에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없이 마이크 앞에 서본 기자였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취재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가 여성을 지운 방식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96년 한 여성이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는 그 여성을 사망 처리했습니다. 시신도 없이, 진단서도 없이 단 한 줄의 메모로 한 사람의 존재를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혼모 출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조직 평가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 며칠을 버텨왔으니까요. 그 여성은 이후 30년 가까이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채로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이 아이를 낳은 그 화장실을 매일 닦으면서 살았습니다. 회견장 여기저기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녹취 파일 하나를 재생하겠습니다. 이 녹취는 제보자가 당시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자료입니다. 회견장에 스피커 소리가 울렸습니다. 잡음 섞인 오래된 녹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출산 사고로 처리해. 산모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회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담당 형사이자 이후 경찰서 서장을 역임한 박영철입니다. 현재 관계 당국에 해당 녹취 파일과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으며 공식 수사 개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회견장 뒷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회견장 한쪽에 앉아있던 박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영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단상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분노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버스가 오고 갔습니다. 터미널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 어딘가에서 애자는 오늘도 걸레를 들고 서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영철은 그날 바로 경찰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고 이튿날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사건이 하루아침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영철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여성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내는 물꼬가 됐습니다. 서연이 노트에 적었던 한 문장,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대 범죄다라는 말이 기사 제목으로, 방송 자막으로, 시민단체 현수막으로 거리 곳곳에 걸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애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터미널 청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언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연은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서는 것도 용기지만 나서지 않을 권리도 애자의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서연은 법률지원팀과 함께 애자의 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사망 처리 취소 신청, 출생 기록 복원, 신원 재등록, 서류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애자에게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으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로 법률지원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서류가 최종 승인됐어요.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됐다는 말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직접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애자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는 걸 보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애자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 정혜자, 생존, 사망 처리 취소, 신원 복원 완료, 출생 기록 정상 등록. 애자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정, 애, 자. 자신의 이름인데 낯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존재한다고, 이름이 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을 얻는 건 오히려 신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애자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애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취재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딸로서 불렀습니다. 생전 처음 입 밖에 내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애자는 터미널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하기 전에 애자는 혼자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트도 없이
걸레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맨 안쪽 칸 앞에 섰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좁은 칸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무너졌고, 여기서 버텼고, 여기서 30년을 반복해서 속죄했는지, 그리고 애자는 칸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자 자신은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위로로, 속죄가 아니라 선언으로.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자는 오늘 처음으로 그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따뜻하다고, 살아있다는 게 오늘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정혜자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친 이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 말 없이 혼자 모든 걸 버텨온 분이 계신가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그런 분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